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의 상황에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이번 사퇴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전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4.15 총선 이후에 개각 그리고 이제 청와대 개편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잘 된 것이다. 지금 청와대의 어떤 스텝진들이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담을 계속 주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을 보이지 못해서 사실상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권 전체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특히나 최근에 어떤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가구 주택의 보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들을 조금 늦게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저는 이 후반기 전체를 이제 새롭게 꾸미는 그런 계기로 좀 활용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5명, 6명 이렇게 갈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국정 기조라든가 인물의 어떤 재구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상 뭔가 성과를 내서 정권을 마무리하는 그런 계기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가 난 게 아니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게 또 인상이 깊기도 한데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건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형식 자체가 일괄 사의를 표명한 형식도 눈에 들어오고요. 처음으로 이 정부 들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지금 그 사의 표명은 거의 저는 처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개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의 특징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보다는 최대한 어떤 임기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어떤 문책성 인사보다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그런 그 예가 참 많았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모멘텀, 정치적인 어떤 모멘텀을 위해서 인사를 잘 활용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번에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나머지 5 수석과 함께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내렸다라는 청와대의 발표는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즉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언론이 하루 종일 지지율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 처음으로 사실은 3개 여론기관이 일주일마다 하는데 그 3개 여론기관의 추세선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2번 정도 데드크로스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좀 분리됐었어요. 당의 지지율은 거의 40%대를 거의 횡보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당의 지지율마저도 떨어지고 있다. 이 제2야당, 그러니까 제1야당과의 어떤 또 크로스 현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상황이 하루 종일 사실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건 그만큼 이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이 정부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여론조사 부분도 조금 이따가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들의 다주택 문제가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7월 말에 현재를 봤을 때는 8명이 처분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그 8월 말까지 다 처분한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너무 늦은 거죠. 국민들에게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굉장히 응징적인, 징벌적인 어떤 과세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그렇게 다주택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8월 말까지라고 얘기한다면 국민들께는 굉장히 명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또 뭐 내놓은 매물이 사실은 시세보다도 고가로 지금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2억 더 비싸게 그렇죠. 되는. 그래서 그것도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분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은 뭐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관련해서 뭐 남자들 이런 거 잘 모른다 이런 해명은 안 하니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뭐 이 굉장히 오히려 화를 돋구는 그런 멘트이기 때문에 해명이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거지.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하나 쌓여서 지지율로 부정적인 어떤 효과로 연결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조원 민정수석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매각 과정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매물을 논란이 되니까 걷어들였는데 이게 하루 만에 또 걷어들인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모양새가 되니까 통합당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이 결국에 직이 아니라 집을 택했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놨거든요. 사실 지금 5분의 지금 명단을 보면 8월 15일까지 그 집을 처분해야 될 8명, 그러니까 비성하급 이상의 8명 중에 장장 4명이 포함돼 있어요. 김거성 시민사회수석과 그다음에 김혜숙 인사수석, 그다음에 김조원 민정수석. 물론 저 노영민 실장은 둘 다 팔았다고 예. 지금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노영민 실장을 제외하고라도 수석급에서는 벌써 3분이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에서는 이 3사람이 이 직을 직보다는 집을 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논평이 나왔는데 사실상 지지율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리면 예.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첫 번째 동기, 첫 단추는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6개월 내로 청와대에 지금 공직자들은 집을 팔아라라고 이야기한 당사자가 노영민 실장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그런데 시한이 다가오자 사실은 자신도 지금 두 채가 있지 않습니까? 청주에 하나, 그다음에 서초동에 하나. 그런데 처음에 서초동에 집을 팔겠다고 했다가 40분 만에 청주에 집을 팔겠다. 이게 알려지면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역시 비서실장마저도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고집하는구나. 이런 조롱 섞인 그런 글들이 이어지면서부터 사실 굉장히 여론은 악화됐는데 여기에 어제 김조원 그 수석의 예. 그 집을 사실 이 팔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냐, 2억 이상 호가를 더 붙여서 이렇게 내놨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결정적으로 청와대 이 고위 관계자들이 도리어 더 부동산과 관련된 여론을 악화시킨 게 아니냐. 이것이 사실 뭐 다른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 오늘 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직접적인 어떤 계기가 된 게 아니냐. 여기서 차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한번 노영민 비서실장의 그 경우를 봤기 때문에 김조원 수석의 이 지금 파문을 더 껴안고 갈 수가 없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수석 비서관들의 사의를 수용을 할까요? 저는 뭐 거의 수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대통령이 인지가 안 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인지가 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한 것을 이제 이 언론에게 알리고 그것을 이제 수용하는 절차를 그 후에 이제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이 비서실 전부가 다 사퇴를 할 만큼 사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권, 특히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지율 얘기할 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들이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쌓였어요.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실 박원순 전 시장부터 계속 쌓여왔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 정권의 부담을 지금 굉장히 누적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게 해결된 장면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 책임을 지는 모습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이호승 경제수석이나 부동산 정책 역시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의도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서 네, 이 그렇습니다. 관련 정책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청와대 직제가 비서실과 정책실, 비서실에 이제 5개 수석이 있고 정책실에 이제 3개 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사의를 표명한 건 비서실입니다. 그래서 수석 5과 비서실장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사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게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냐, 대책 실패 때문이냐라는 질문을 한 2-3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했고 답변은 일관되게 종합적 판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비서실이 책임질 게 아니라 정책실이 책임을 지고 정책적 책임을 져야 된다면 경제수석이나 뭐 사회수석이나 합쳐서 정책실장이 이제 져야 되는 문제이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청와대 입장을 살펴보면 이건 정책적 실패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정무적인 관리를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관리라는 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6.17 대책부터 이어져 왔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부동산 대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뭐 악화됐다기보다는 서서히 악화되는 어떤 와중이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으로 보여지면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인 해석을 낳는 발언들이 또 이어지고 이런 와중에 또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문제들도 역시 계속 내연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정책적 실패라고 만약에 시장에 시그널을 보냈다가는 또다시 시장이 어떠한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다음에 나올 어떤 대책도 사실 믿지 못할 게 아니냐라는 그런 고려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면서도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비서실 쪽으로 사의 표명을 하는 게 더 정무적인 어떤 판단에 걸맞는 게 아니냐 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아까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그 정당 지지도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나온 결과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하락을 하고 통합당의 지지도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당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야당 역할을 잘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밖에 안 나왔고 못하고 있다가 69%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지지도가 나온 게 통합당이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여당에 대한 불만, 이런 반사 이익 때문에 좀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일부 언론은 뭐 윤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과 지금 윤 총장, 검찰총장의 윤석열, 예. 어떤 역할이 사실상 야권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상승을 이제 이끌어내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정부의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쌓였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반대로 이제 통합당으로 이전되는 특히나 이제 중도층, 부동층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인 영역이 사실은 수도권 서울입니다. 서울의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30대 기본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여기가 부동산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연동성이 있어요. 부동산뿐만 아닙니다. 박원순, 윤미향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일방적인 입법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잘했다고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180석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이런 게 있어요. 발목 잡히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4.15 총선 때 통합당이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대에 사실상 발목을 잡았다고 국민들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표를 안 준 건데 발목 잡히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빨리 일방적으로 처분할 게 아니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야당 의견도 들어보고 설득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해서 국민들이 저 정도 했으면 이제 야당이 이제 따라오지 않으면 여당 마음대로 하세요. 이 정도 시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태년 원내총무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 지지율의 어떤 이
반등이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개각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는 어떤 계기로 지금 활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잘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좀 이번에 잘못한 게 많은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의 지지율을 보면은 실책이 적은 정당이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오기도 했거든요.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렇죠. 통합당이 지금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었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새누리당 말기라든지 이럴 때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던 건 역시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통합당 스스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이 투쟁 일변도라든지 또는 이 멘트 관리,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담긴 그 정책적인 어떤 대안에 이 치중하기보다는 순간순간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또는 이 표현의 어떤 수준을 낮추는 그런 언어들이 겹치면서 아예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굳어졌었던 그런 측면들이 통합당의 어떤 이미지 또는 통합당의 지지율을 낮췄었던 건데 역으로 지금 역으로 똑같은 어떤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스스로의 어떤 문제 때문에 통합당의 어떤 뭐 지지율이 높아져 가는 어떤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당은 뭐 오늘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통합당의 전략은 가만히였다. 가만히 있기만 하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어떤 당론이라든지 또는 진영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 엇나가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중구난방으로 쏟아냈던 그런 워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당이 만들어졌던 초기에 대한 문제고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하더라도 이미 비대위원장을 한 해 만에 뭐 논란이 있었다가 비대위원장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통합당이 무엇을 했느냐, 능동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지켜봐야 돼. 아까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박을 당하고 뭐 발언하고 이게 민주통합당이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거든요. 윤희숙 의원은 사실 능동적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초선 의원의 그런 발언이 원래 당연히 그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소리만 좀 높였다. 이런 어떤 반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어떤 지지율로 다져가려면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뭔가 개혁적인 모습으로 확 변하고 대안을 내놓고 또 차기 대권 주자나 차기 시장 또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의 인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놓을 때 이 지지율을 능동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지지도를 좀 더 반등하려면 지금까지 가만히 전략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안 제시 능력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통합당도 지금 뭐 지지도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게 그 통합당 내에서 지지층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31% 정도로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층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통합당이라든가 보수 정당이 신뢰를 잃는 가장 결정적 계기는 탄핵입니다. 이 탄핵의 깊이가 굉장히 이제 크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메꾸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는데 지금 그러한 노력이 있었느냐? 즉 남의 실수에 어떤 이 비롯돼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지지대이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공고화가 안 된 거죠. 그런데 통상 많은 경우가 사실 상대가 잘못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자기가 잘해서 하는 경우보다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발광체가 되지 않으면 신뢰는 얻어가기 어려워요. 스스로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5분 발언이에요. 뭐 틀린 발언도 있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월세로 다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상 그런 발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법안에 녹아져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 법안으로 인해서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도리고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통합당이 좀 더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을 메꿔가는
그리고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건 뭐 여전히 안 보이는 것이고 지금 초선이 얘기했잖아요. 많은 다선들 의문의 일패를 지금 당한 겁니다. 아무도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통합당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이 그만큼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음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성숙된 모습 그리고 여당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뭐 비판이 아니라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려면 거기에다가 정책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점, 그다음에 부작용 이런 것들 개선시키는 것들을 어차피 180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 입법 주도권은 여권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어느 부분에서 극대화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